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전기 화재에 대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이 테마 그 제목이 상식적인 부분이 돼가지고 전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시각을 달리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기 화재 지금 우리의 그 국가적인 그 측면을 보게 되면 옛날 한 10년이나 20년 전에 상당히 산업 상태, 우리 그 한국의 산업 상태가 상당히 이렇게 로우 레벨로 떨어져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하나 만들거나 가전제품 하나 만들거나 솔직히 분량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KS를 막 강제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KS를 지켜야만이 그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런 강제 규정이 상당히 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컸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불량 전기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기 화재 사고가 상당히 빈번했고 솔직한 얘기가 그 전선 지금 우리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PVC 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심선 굵기가 뭐 아주 형편없는 것부터 크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 좀 과열이 되면 누렇붙어 버려가지고 바로 화재로 이어지는 지금 그렇지만 거의 지금 이제 PVC 전선은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 로맥스 와이어를 쓴다든지 뭐 이제 IV 전선을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케이블 쓴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전선에 대한 규격 그 성능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좀 이해 못할 그 현상들이 있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60년대에서 70년대로 가고 80년대로 이렇게 가면은요 전기에 대한 용품의 품질이 옛날 거보다는 지금 2000년 최근 년까지 오면은 이 전기의 용품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좋아진다 이거야. 그 다음에 생활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막 진짜 하나의 프로그램에다가 막 몇 개씩 꽂아 쓰는 것들은 별로 이제 많이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대한 패턴이 내려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기 화재의 퍼센테이지는 내려가야 되고 전기용품의 퀄리티는 품질은 올라간다 이거죠. 그 품질이 올라가니까 퀄리티 내려가죠. 이 전기 화재가 내려가는 거는 품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선뿐만 아니라 차단기, 예? 그 프로텍팅하는 그 기기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다 올라간다 이거죠. 품질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전선, 차단기, 그 다음에 시공하는 공법, 그 다음에 설계의 기준 이런 능력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 올라갔으면 당연히 전기로 인한 불은 적게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말이에요. 아주 정말 웃기는 얘기가 계속 전기 화재가 올라가 확률이. 아니 이거 뭐가 잘못돼서 상당히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기 품질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전기 화재 확률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지금 교재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최근 전기 화재에 대한 증가율이 연평균 14.2%예요. 외국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연평균 12%가 늘어나니까 전기 화재가 늘어난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증가되니까 전기 화재가 늘어난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되면 전기 화재가 늘어나는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외국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도 전기 화재가 안 늘어난다 이거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최근 연도로 올수록
전기의 모든 전선이라든지 규격 사이즈가 아주 품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전기 화재는 내려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확률이다 이거야. 이 데이터 자체가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거론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다 이거야. 아닌 건 아니지. 에? 선진국 볼까요? 선진국? 일본이 전기 화재에 대한 점유율이요 7.2%예요. 미국이 8.2%고.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기 화재 점유율이 36.8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예? 이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불이 나가지고 화인을 말이에요. 찾지 못하면 대개 누전으로 얘기를 해. 누전으로 간주된다. 예? 누가 누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냐면, 철저한 보험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면은요, 보험제도로 들었으면은요, 이 누전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 하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은 생명보험 들어보세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내주려면은, 아니, 가서 뭐 의사 진단서만 믿고 그 사람들이 보험금 다 내줍니까? 좀 의심스러우면 뒤 다 조사해보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이 정말 병들어서 죽었는지, 누가 살해를 했는지, 자살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니까 그 사망원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한국의 전기가 그렇게 불량합니까? 저 한국의 전기 불량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려와야죠. 캐나다 12.8%. 모르겠어요. 영국이나 노르웨이 수준 16% 수준이라면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36점 불이 나면은 어떻게 40%가 전기 때문에 불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바꾸자 이거지. 제가 이 테이프를 강의를 해서 전국에다가 배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거꾸로 핵심 코어가 안 변하니까 바깥에를 기술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꿔 나가야 돼요. 이 데이터가 잘못되면요. 이 데이터의 축적이 잘못되면 방향을 설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1800년이야. 여기 1850년이고요. 1950년, 2000년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 1800년에는 고층 빌딩이 별로 없었어. 고층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대개 소방차가 이 고층 사다리차가 필요 없었고 한 3, 4층만 가는 소방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3, 4층에 카바만 하면 되는 소방차가 있는 겁니다. 이 소방차가.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박물관을 가보니까 그게 산업박물관인데 영국이 1800년대 소방차가 이 나무로 해가지고 물을 싣고요. 앞에다가 종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사람이 이 바퀴로 걸어가지고 딸랑딸랑 종을 치게 하고 말로 해가지고 소방차가 막 달리고 말로 이제 그 물탱크를 이제 싣고 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는 이제 사람이 이 펌프로다가 두 사람이 소방관이 이렇게 해서 물을 뿜게 돼 있는데 이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만약에 불이 대개 목재로 인한 화재니까, 화재의 유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지금 1900년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고층으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화재 패턴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옛날에는 화재가 단순했는데 이제 복합적으로 가요. 고층에다가 아주 복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들이 아주 복합화되죠. 그러니까 소화제가 옛날엔 물 하나만 냈는데 이제 CO2가 와야 되고 한론 설비가 되고 또 이것이 뭐 FM200이라든지 이렇게 소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화재에 대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소화제가 달라져. 장비가 달라져. 자, 그러면 내년에 소방차를 뭘 사야 되는지, 5년 후에 어떤 약재를 사야 되는지, 지금 이 화재 요인으로 봐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한 1년에 12%씩 전기 화재가 증가되면요, 우리는 소방차를 사지 말고 뭐를 사야 됩니까? 이 전기 화재를 잡는 장비들을 사야 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전기 화재를 잡는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이 국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전기용품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더 강화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그거 뭐 합니까, 지금? 아니, 불의 40%가 전기 화재에서 난다 그러면은, 그냥 대국민의 전기 화재로 인한 불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기 화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뭐예요? 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다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바꿔나가야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요, 맞지 않는 아주 거짓 데이터라고. 설령 이 정부기관에서 만들어 놨더라도 이 처음에 이 데이터를 인풋하는 팩터가 잘못됐다 이거야. 이 팩터가 잘못됐다. 어? 아니, 누전으로 추정되는데 그거 진짜 누전인지 아닌지 진짜 끝까지 확인해 봤어요? 어? 이 선진국들은 이게 보험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추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누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니까, 돈이 달라지니까, 어? 우리는 이거를 인제는 조정해야 돼요. 인제는 조정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전기 화재에 대한 점유율이 1위가 남아공화국이고 2위가 대한민국인데 이 두 나라를 빼고 나서 나머지 나라하고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아공화국도 이게 엉터리죠. 이 남아공화국도 엉터리예요. 근데 이렇게 각 나라가 고르게 분포를 하는데 이거는 뭐가 안 맞는 수치지. 예? 안 맞는 수치라고.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 테이프를 봐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기술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제 공부 다시 하자 말이에요. 전기 화재다 그러면 전기 화재의 진짜 본질이 어디 있는지, 예? 그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서 바꿔야지. 그래서 그 전기 화재의 우리 그 저기를 보니까 거의 다가 배선에서 나타나게.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저는 우리 전기 하면서 우리가 쭉 있어도 전소에서 불 나는 걸 처음에 평생 동안 전기를 15년 하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예? 특별하게 단선이 돼가지고 뭐 골로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과열을 일으켜가지고 되는 거 이외에는 요새 전선이 얼마나 좋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과부하 걸면은요 차단기를 즉각 떨어진다고. 예? 그리고 전기 공사 품질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전선에서 불이 안 나. 예?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내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예? 뭐 누전 발열이 뭐 1.5%? 그러니 이 데이터 전체를 부시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X. 이렇게. 자, 전기 화재의 점유율이 높은 데 대한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에 대부분 누전을 처리해버려. 되게 이런 법이 있어요. 예? 화재가 나면 화재 정확히 가려야지. 그리고 에너지나 동력, 유류, 가스, 전기 형태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 불분명한 거는 하여튼 전기 화재로다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볼까요? 일본이나 미국은 발생기기 및 장치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전기에 대한 문제를 이 책임 한계를 아주 전기 화재 유류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히 한다고. 왜 명확히 하냐면 이 명확히 안 하면 누가 책임의 소재가 밝혀져야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뭐 전기 화재와 누전 대책이니까 뭐 적정 용량을 쓰세요. 뭐 차단기를 적정 용량을 쓰세요. 그래야 불이 안 납니다. 상식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예? 여기 뭐 전기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 예?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보시면은요, 특히 이제 유럽 중에서 영국을 가시면은 어떤 광경을 많이 보냐면은 이 벤에다가 벤차에다가 여기에 일렉트릭
24시간 서비스. 이렇게 차가 옆에다 해가지고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집을 단독주택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사는데 여기 차고 하나 필요해. 차고가 이렇게 차고 하나 필요해가지고 여기 등을 하나 달아야 되고 여기 스위치를 하나 달아야 돼요. 여기 스위치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전기 기술사야. 네? 전기 기술사라고요. 내가 집주인이 전기 기술사라고요. 전기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시중에 가가지고 전업사 가가지고 전선 사다가 저기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등 달고 여기다 스위치 달면 끝나는 거죠? 예? 그 외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면은 외국은 철저하게 보험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했느냐? 이 공사를 누가 했느냐?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이 집주인이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있을 때 이 공사를 내가 해놨어. 이 차고 공사를. 그러면 집 등기 뒤에다가 이 보험회사에서 개런티하는 게 붙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 차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체 불이 났으면은 제가 팔고 간 내가 다 물어줘야 돼.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때만 물어주냐면은 이 차고를 증설을 했다.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일렉트릭 서비스를 24시간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불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벤차 뒤에다는 각종 공부서부터 전선 스위치류 그다음에 사다리 공부에 대한 전부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24시간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 규격에 의해서 보험에서 합격되는 그런 규격으로 공사를 다 해준다고요. 저도 전기 기술자지만 제가 집에서 공사하면 규격 다 알지만 규격대로 하나요? 대충 새드로 해서 콘크리트 못을 박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증설된 전기 공사에 대한 뒤에 서티피케이션을 자기가 다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언제 어디에 어느 부분을 내가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전격 규격에 의해서 전부 다 공사가 됐음. 확인. 무슨 회사. 전기 엔지니어 누구. 사인 딱 해가지고 주면 그걸 갖다가 이 집주인은 집 등기 뒤에다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집 등기에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았어. 팔았는데 이 사람 팔고 갔는데 이 차고에서 불이 났어요. 전기에서 불이 났어. 화재 보면서 와서 보니까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아주 규격대로 공사를 한 부분인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불이 났어요.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밝혀야 되는 거는 자기네가 여기서 완벽한 상태에서 불이 났으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불법을 했으면은 불법한 사람이 자기가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전기 화재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밝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부르면 딱 차가 와서 탁탁탁탁 공사해놓고 청구서 딱 내놓고 가요. 그럼 청구서 나중에 제 온라인에서 나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 이게 선진국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전기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보험회사에서 개런티하는 과정을 안 겪었으면요. 제가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거 왜 해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지원돈 시키고 보험을 보장받는데. 우리나라 전기에 대한 문제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행정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 왜 그러면 34%나 되는데 왜 전기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34%씩 불이 나는데 전기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이 수입이 돼가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이거를 개선해야죠,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 이제는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제가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꾸만 이제 그 관공서의 이런 기관, 공사기관 이런 것부터 먼저 보험으로 트랜스퍼를 하고 점진적으로 단기간 내에 안 되니까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선진국 틀로 가는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결정입자의 성장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을 잠깐 보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전기 화재는 자,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전선이 두 가닥이 지나가는데 여기 2차에서 단락이 돼가지고 합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합선. 단락이 돼가지고 절연 파괴가 돼서 파괴가 돼가지고 이 절연 파괴에 의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과부하죠. 과부하. 과부하는 천천히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전선이 달궈져요. 달궈지면서 급작스럽게 달궈지면 이제 불이 그대로 바로 실어가 되겠지만 그 서서히 달궈지면 전선이 탄화되면서 탄소화된다 이거죠. 그리고 시커멓게 되는 거 있잖아요. 탄소화되면서 절연 파괴가 되죠, 이게. 그래서 절연이 탄소화되면서 누전이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화재가 된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자 보시면은 외부의 화재야. 외부의 화재. 외부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 전선에 불길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전선이 타버려 가지고 이것이 전기 화재로 이어지는 외부 화재가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자, 합선, 과부하, 외부의 화재로 인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가 그 전기 화재의 주된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화재를 그 요인을 밝히는 전문기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단락인지, 과부한지, 외부의 화재에 의해서 이 전선이 타버린 건지,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차지 방법이. 그럼 전선 타버리면 타버리고 난 다음에 전혀 저희가 없는데.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화면을 보세요. 이제 어떤 온도에 의해서 이 동선의 겉 표면에 이 결정 입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결정 입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제 수축하는 거는 수축하고 확장하는 거 확장한다고요. 그러면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은 단락이 됐으면은 이 온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겠죠. 동선의 온도가 굉장히 급상승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단락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하게 구리가 내려지잖아요. 단락흔이 생겨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 구리가 선이 나디가 동그랗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맺혀져 있으면 이건 단락 아닙니까? 단락인데 이걸 못 찾았다 이거야. 이걸 못 찾았어. 못 찾았어도 이 전선의 샘플을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합선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올라간 동선의 이 결정 구조하고 천천히 올라간 결정 구조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화재가 난 결정 구조하고 전선의 모양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잠깐 피복이 점점 온도로 올라가가지고 피복이 탄소화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겠지만 저런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간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선을 가지고 왔으면 전선을 말이에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전선을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예? 아주, 전선이 아주 얇은 거라도, 막 1mm, 2mm짜리 전선이라도, 이걸 쉐이프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옆으로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전자현미경으로다 들여다봅니다, 여기다가. 들여다보면, 급작스럽게 확 올라간 그 전선은, 이거 외부하고 산소하고의 결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뜨거워지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결합하는 시간이 길어야 짧아요. 결합하는 시간이 짧다. 결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층이, 외부의 층이 굉장히 얇고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만약에 새 동선을 빼냈으면 그건 노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카파 노에서 나오잖아요. 노해가지고 순도를 99.8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 구조를 이렇게 옆으로 잘라보면 정상적인 전선은 잘라보면은 겉에거나 바깥에나 여기 층이 없지.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전선은 이 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에 의해서 이 전선이 타버린 전선은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산소하고 호흡할 시간, 서로 만나서 연소될 시간이 바로 적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투입할 시간이 적고 하니까 2층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적고 2층이 얇다. 그러면 전자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단락이다. 단락 사고에 의해서 이 전선이 녹았다. 합선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2층이 두껍다. 이렇게. 2층이 두껍고 여기 상당히 불순물이 많다. 그러면 이건 서서히 과열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과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하고 상당히 계속 산소의 연소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들어온다고요. 불순물이 많이 끼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과부하에 의해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화재에 의해서 이 전선이 타버려 봐요. 전선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타가지고 불순물이 많이 끼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규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 상당히 좀 아주 적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화재를 규명하는 노하우인데, 이제는 상식으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전자현미경만 있으면 누구나 그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관련 논문들에 보면 500도대, 100도대, 200도대, 300도대, 1000도대, 이 동의 조직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샘플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대충 전자현미경으로 다 보게 되면, 이게 몇 도에 놓였다라는 자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락의 이제 주요 원인 중에서 직접 접촉하는 문제하고 대전류 문제하고 전선의 단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단락의 발생 요인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라인과 라인이 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에서 힘을 가한다든지 탄화가 조금씩 돼가지고 선이 전염파괴가 돼가지고 단락이 선과 선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단락이 생기면 이제 주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용흔, 단락흔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흔은 어떻게 아시냐면은 제가 그 조직을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타내서 이 상태를 파악을 해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또 하나는 이 외부에서의 결정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결정 구조가 단락일 때 결정 구조하고요. 이게 과부하 때 결정 구조. 그러니까 과부하 때는 이때 온도가 500도대, 600도대, 1000도대 이렇게 이 온도에 따라서 이 결정 구조가 다르다 이거죠. 외부에서 열에 의해서 이 전선이 소송이 됐을 때 이 결정 구조가 다 다르고 이 패턴이 다 이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자현미경으로다 이 결정 입자의 결정 구조만 보게 되면 이 상황을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화재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층간 단락까지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단락 발화에 대한 그 특징은 아주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락 불꽃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용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만약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인화 물질이 있으면 폭발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기 화재에서 가장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단락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단락은 2차 단락에 의해서 발생이 되면 2차 화재로 이어지는 확률이 크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주변에 가연 물질이 있거나 폭발 물질이 있거나 있으면 2차 화재로 이어지는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과부하 같은 경우는 폭발 물질보다는 이 가연 물질로 서서히 이 화재를 이행하가는 이런 상황이 많이 도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전선에 과부하로 인한 그 주울열이 발생이 돼가지고 발열이 돼서 그 발열된 양을 갖다가 이 바깥의 절연체가 커버하는 한계를 넘어가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넘어갈 때는 이 주변에 여러분들 이제 전선 보면 여기 주변에 만약에 절연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절연체가 이 안에가 발열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이것이 이제 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태우면은 다 탄소로 가잖아요. 뭐 나무도 태우면 탄소로 가고 종이도 마찬가지고 검정으로 가는 것이 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이 외부로부터 모든 큰 에너지를 받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원자 구조로 가려고 그러는데 분자 구조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탄화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탄화 구조로 그러니까 탄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모든 물질이 외부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 과정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가려고 하는 것이 탄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우면 다 까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까맣게 탄화된 것은 전기를 가했을 때 도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는 그런 구조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체가 탄화되기 전에는 전기에 대해서 절연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놈을 태워버리게 되면 절연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는 이제 허용전류가 있고요. 그렇죠. 허용전류를 넘어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과부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전류를 보냈는데 외부에 주위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거나 열방사가 안 되거나 외부의 온도를 받을 때 온도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이것이 정상전류의 허용전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과부하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에 의한 절연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전류 감소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단열재 문제, 규격보다 상당히 높은 전선을 쓰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의 발화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단기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 차단기에서의 그 전격이 안 맞았다든지 그러니까 전선하고의 차단기의 전격이 안 맞으면은 차단기를 너무 큰 차단기로 놨을 경우에 전선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전선에 떨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연 파괴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동선이나 철선에 수십 분 이내에 용단되는 최소 전류 근사식은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RAD에다가 1.5의 계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AD는 동선은 0.80, 철선은 24.6이고 D는 직경이 밀리미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수분 내에 용단되는 최소 전류 근사식을 구하는 것이고요. 발화 이 메커니즘은 보통 장시간 과부하를 하면은 이게 이제 서서히 절연열화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간 단락이나 주변에 발화물질로
그 화인을 옮겨주는 상황이 나오고 허용 전류의 이제 2배나 3배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절연 비닐의 열화 분해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거 단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상의 과부하는 거의 바로 이제 절연물이 탄화돼 가지고 단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반단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선을 자주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면 이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약간 누설전류처럼 전류가 조금씩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떨어져 있는 전선이 떨어져 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정상적인 전압을 통하지를 못할 뿐이지 여기서 미수한 전류가 계속 흐르면서 여기서 국부 발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단선은 코드가 움직일 때마다 반단선을 번복하면서 장시간 되게 되면 이 피복에 열이 발생이 되고 이놈이 그라파이트, 아까 탄화되는 그라파이트 되는 그 전선이 단선된 부분이 조금씩 탄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열에 의해서 이놈이 도전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바 상태로 가서 국부적인 발열로 가면서 이것이 단락 발화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파이트화 현상이 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절연체를 갑자기 큰 에너지로 불로 떼가지고 그냥 확 태워버리면 바로 탄화돼 버리죠. 서서히 탄화되는 것이 그라파이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서서히 탄화되는 겁니다. 그라파이트화 되는 것은 서서히 탄화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절연물이 외부의 어떤 열이라든지 내부의 열로 아주 빠르게 탄화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대해서 서서히 탄화되는 부분을 그라파이트화된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두 개의 전구를 가깝게 해가지고 띄워서 부하를 100볼트로 인가하면요, 이 부분이 절연파가 돼가지고 조금씩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이 열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럼 이 부분이 그라파이트 된단 말이에요. 예? 조금씩 탄화돼요. 그래가지고 이 도전성을 가져요. 그러면 이걸 조금 넓게 해도 조금씩 넓게 해가면 이놈이 이 그라파이트 때는 탄화되는 지역을 좀 넓게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예? 조금씩 탄화되는 거에 비교해서 조금씩 넓혀가. 그러면 이게 도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연체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연필심, 까맣게 연필심인데 이게 그라파이트화 시킨 거거든요. 완벽하게 그라파이트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탄소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양쪽의 전극의 전원에 전류를 통과하죠.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어떤 절연체가 있으면 절연체에 부분적으로 그라파이트가 생기면 그놈이 절연체가 아니고 도체가 돼가지고 전류를 고정으로 계속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국부 발열이 일어나고 그 국부 발열이 더 탄화를 더 심화시킨다. 그라파이트를 더 심화시키면서 확장이 되고 전류가 더 증가되고 그러면서 발열이 돼서 그것이 다른 그 단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이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전은 보통 2000분의 1 이하의 미소 전류의 누설 전류는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누설 전류가 전혀 없는 부분은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2000분의 1 이하는 2000분의 1 이하로 전격 전류에 2000분의 1 이하는 누설 전류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00분의 1을 넘어가면 이거는 누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그게 누전이 됐다. 그래서 누설 전류인데 이것이 허용치가 아닌 누설 전류죠. 이것은 2000분의 1 이하라면 이것은 허용된 범위의 누설 전류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든지 2000분의 1을 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실까요? 그러면 누전의 화재 요인의 세 요소는 누전점과 발화점과 접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누전점이라는 것은 이제 가공선 또는 이입선에서의 누전, 옥내 배선에서의 누전, 또 기기에서의 누전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 이 기기에서의 누전이 가장 큰 우리 수영가에서는 그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주요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화점은 뭐냐? 발화점이라는 거는 누전이 만약에 어떤 케이블이 있으면 케이블이 전체에서 조금씩 누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부적으로 상당히 몰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이 고지점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거기서 발화 온도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발화점이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전체 전반적인데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인화성 가스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부분이 이제 발화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발화 메커니즘은 이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면 누설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그래파이트가 되죠. 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선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점점 탄소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경로를 갖다가 크게 하고 그리고 전류의 통과 전류를 확대시키는 거죠. 이것이 뭘 가져오냐면 다시 발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막 다시 계속 재순환이 되면서 그 발열점에 그 착화점에 그 지역이라든지 그 전류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 불량에 의한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산화동 증식에 대한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접촉 불량을 상당히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데 이 접촉 불량이 화재에 지금 미국 물원에서는 접촉 불량이 단자점에서 접촉 불량의 화재가 거의 95%가 이 접촉 불량에 의한 접촉점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스닥트와 부스닥트를 이렇게 연결했다. 동판을. 그래서 여기 볼팅으로 만약에 조였어요. 그럼 겉에 보기에는 상당히 깊게 조이게 되면 굉장히 밀착도가 높아서 상당히 접촉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현미경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 접촉점은 엄청나게 융기가 되어 있는 이런 양면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접촉점은 정상적인 접촉점의 20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부스닥트를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스닥트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접촉할 때 보면 이걸 가난 페이퍼로 아주 갈게 마모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접속 그리셀린이 있어요. 그걸 갖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볼팅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틈새에 의한 그 접촉 저항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접촉 저항이 생기면은 여기 붙은 데가 있고 떨어진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붙은 데로다가 전류가 흐를 거라고요. 그럼 이게 1000볼트면 1000암페어면 1000암페어, 2000암페어면 2000암페어면 이 2000암페어가 이 면에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퍼져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 접촉점에 붙어있는 요점을 통해서 1000암페어면 1000암페어가 집중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열이 생긴다 이거예요. 발열이 생기면 발열이라는 건 반드시 뭐예요? 발열이라는 건 반드시 산소와의 결합을 이룬다고요. 산소와의 결합을 이루니까 여기에 이 표면의 동이 이산화동이 돼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선을 이렇게 태우면은 일반적인 전선은 노르스름하지만 전선을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선이 이제 강도도 달라지지만 겉의 표면이 허연 것이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깥의 외부의 산소가 그 전선이 타면서
동도 어떻게 돼요?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거기 이산화동이 그 주위에 생긴 겁니다. 이산화동이 생기면 그 이산화동은 아주 특수한 이상한 그 저항 특성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동에 의해서 증식 발열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NEC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그 접속점에 60도 터미널입니다. 얘들은 그래서 꼭 터미널에 온도를 써주게 돼 있어요. 이쪽에 이 분전반에서 이쪽 분전반으로 간다. 근데 여기 60도의 터미널이 있다. 그러니까 이 터미널은 60도까지 견뎌주는 겁니다. 60도까지. 그러면 이 전선은요, 이 전선은 60도 이상을 올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전선을 사이즈를 100스케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6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러더라도 이 터미널이 60도 이상 못 올리면 이 전선은 60도 이상을 올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가 75도고요. 여기가 60도면은 이 전선도 이거는 65도밖에 못 올리는 거죠. 75도를 올리면 여기서 발열이 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도 75도고 이쪽도 75도다 이게. 75도인 경우에는 이 전선은 75도까지의 전류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터미널에 따라서 온도 제한을 아주 철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는 우리가 터미널의 분전반에다가 만약에 전선을 배치하거나 이러면 이 터미널의 온도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거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무슨 현상이 되냐. 지금 이 이산화동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접속 불량에 따라서 이산화동이 발생되는 현상이 생기면 거기서 국부가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산화동의 증식 발열 현상이라는 건 접속 불량에 의해서 이 옆에 주위가 탄소화 되는 겁니다. 이게. 발열이 되면 일단 탄소화 되게 돼 있어요. 응?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도전체보다는 탄소화된 부분이 저항은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이 아주 약한 부분으로다가 집중적으로 그러죠. 원래는 이 전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선이 이렇게 전류를 흘려줘야 되죠. 완벽하게. 예? 이렇게 흘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만 닿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닿으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발열이 되죠. 발열이 되니까 이 주위가 그래파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래파이트가 되지만 이놈이 어떻게 있어요? 이 점이 가장 저항이 적으니까 국부적으로 이쪽으로 다 계속 흐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이 이제 그래파이트가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이산화동이 돼가지고 이 주위에 도체가 동선이긴 동선인데 이산화동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과 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이산화동 저항이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도에 아주 이걸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1000도의 저항이 가장 적게 떨어져요. 적은 부분.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신 부분과 같이 원래 전류는 처음에는 이쪽으로 흘렀다가 집중으로 흘러가지고 이 주위를 이산화동을 만든 다음에 만든 후에 이 주위에 이산화동이 저항이 급작스럽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0도 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 부분으로 다 거의 집중적으로 흐릅니다. 또 전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휴즈 브레이크가 3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3상이 있어요. 이렇게 3개를 연결해 놨는데 이 중간이 지금 접촉 불량이 됐어요. 볼트가 좀 풀려졌습니다. 볼트가 풀려졌으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절연 저항이 가장 높겠죠. 그러면 이 양쪽에 100A 이렇게 흐르는데 똑같이 100A 흐르는데 이쪽은 접촉 저항이 아주 적으니까 잘 접속이 되어 있으니까 발열이 안 나는데 여긴 발열이 난단 말입니다. 발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주위에 접촉 불량에 의한 이산화동을 많이 만드니까 이산화동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이산화동이 많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접촉 저항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려요. 뭐냐면 접촉 저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이산화동 저항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쪽 저항이 가장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류가 이쪽으로 몰려버려요. 그래서 제전류 이상을 가버려가지고 이게
터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동에 대한 그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저항이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전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정전량을 줄이기 위해서 방전을 시키는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전기 화재는 우리가 대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전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방전이 되면서 불꽃을 야기한다. 그리고 불꽃이 정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2차의 화재를 갖다가 유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기에 의해서 불꽃이 제공되면 거기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진하고 있다가 폭발로 이어진다든지 다른 제2차 사고로 화재로 이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에 대한 거는 마찰대전이나 박리대전이나 유동대전이나 분출대전이나 충돌대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유동대전이 이제 조금 생소한데, 유동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탱크 로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조차가 탱크 로리에다가 기름을 가득 싣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 안에서의 기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다가는 격벽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벽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구멍을 뚫어서 이 기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정전량이 발생이 되면 이 탱크를 운전사가 올라가가지고 탱크를 열거나 이 밑에서 탱크를 열 때 어떤 공구를 사용하잖아요. 공구를 사용하는데, 공구를 사용할 때 여기에서 착화 에너지 이상의 어떤 마찰을 에너지를 불꽃을 주게 되면 이것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탱크 로리는 밑에다가 주렁주렁 체인을 감고 달리는 이유는 여기에 이 유동대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전량을 계속 대지로다 방전을 시키고, 이 고무 타이어가 달리면서 발생되는 이 마찰 대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전량을 그 대지로 방류시키면서 이 차 몸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위의 그 준위를 갖다가 낮춰주기 위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의 대전과 방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방전 에너지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승에 비례해 가지고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닐 옷을 잔발을 입고 여기 팔을 겨울 같은 경우 건조한 때 막 문질러 가지고 재보면 한 4만 볼트, 5만 볼트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C는 똑같더라도 이 정전 준위가 올라가게 되면 자세히 비례해 가지고 방전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고 이 방전 에너지가 불꽃 최소 발화 에너지 이상 돼버리면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 불꽃을 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정전량이 최소 발화 에너지 이상 되면 불꽃이 안 일어나더라도 폭발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전량과 정선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전 전위가 0.2kV의 최소 착화 에너지가 보시면 이 정전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전 전위하고의 이런 착화 에너지의 곡선을 갖는다. 이거는 앞에 식을 보시면은 2분의 1의 CV 자승의 요 내용하고 이것이 QV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의 QV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V고 여기는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곱이 이것이 착화 에너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에 의한 발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직접적인 발화는 별로 없죠. 그래서 정전기에 의한 발화는 2차 사고, 지금 다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2차 사고가 대부분 정전기의 발화에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로 인한 그 발화 프로 차트를 체크하는 방법은 그 주위에 가스 농도가 있냐 없냐, 있다, 방전 조건이냐, 최소 방전 에너지를 제공했냐, yes, 그러면 정전기에서 발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농도가 있냐 없냐, 없다,
만약에 방전 조건의 조건이냐, 착화에너지 정전기가 최소 착화에너지 이하로 된다. 거기는 도저히 정전기로 인한 발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타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강의의 끝으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그 전기 화재의 원인과 대책 내용을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과전류에 의해서 발화가 되는 경우는, 주물열에 의해서 우리가 그 I 자승 RT의 단순한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히팅이 되지 않습니까? 이 히팅이 되는데 이것이 주변 절연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연 내력을 파괴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옆에 가연물질에 인화를 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격에 200%에서 300% 과전류 되면 피복이 변질되기 시작해가지고 500%, 600% 되면 이게 정렬로 용융되는 거예요. 녹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격의 과전류도 이거를 얼마 동안, 시간이 얼마 동안 보내느냐 이게 문제이지만, 실제는 이제 순간적인 아주 단락강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70배, 20배, 30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반비례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전선의 규격을 정해야 되고, 단락은 이제 요 세 개의 파라미터 아닙니까? 단면적을 만약에 이게 단락 전류가 크고 통과 전류가 시간이 크면 면적을 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적으면 면적 쉽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검토할 것은 단락 강도를 얼마 줄 거냐. 단락 시간과 몇 초 동안 대개 우리가 전격 전류에 20배 치잖아요. 만약에 20A짜리면은 단락 전류를 20배 해가지고 400A를 보통 0.1세크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0.1세크 준 상태에서 이 단면적을 구하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지락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이거는 2000분의 1 이상 되면 누전이라고 그랬죠. 접속부에 의한 발화,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단면적이. 스파크에 의한 발화, 절연 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그리고 열적 경과에 의한 발화, 정전기에 의한 발화, 낙뢰에 의한 발화. 나머지 그래파이트하고 트래킹 현상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트래킹 현상은 안에 보이드가 생기거나 이렇게 절연 간격이 좁은데 집중전기가 걸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 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단면적의 줄어드는 문제하고 터미널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 테이프를 다시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